경기가 좋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읽은 책 중에서 장발장이라고 있어요. 이 장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가 썼는데요. 이것은 시사한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빅토르 위고가 그린 이 장발장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강하고 소시민이에요. 중산층인데 너무나 배고프고 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빵 하나를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이것으로 굉장한 중대한 벌을 받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빵 하나를 훔치게 된 경우가,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17세기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유럽에. 그런데 17세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코르테스라는 스페인의 장군이 남미 정벌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부자란 단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유럽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는 굉장히 좋아해요. 네. 다들 뭐 경제 방송을 보는 이유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벼락거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뛰었기 때문이죠. 네. 화폐 가치가 너무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금을 갖고 있으면 금의 소용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 당시에 프랑스는 프랑을 썼었는데 1프랑이었던 것이 10프랑, 20프랑, 약 10년 뒤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죠.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예전에 이것을 갖다가 잘 사느냐에 못 사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 생존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요, 터키가 굉장히 중요한 예로 볼 수가 있어요. 예. 터키의 물가를 보시면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8%의 물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지지율이요, 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까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뭐 독보적으로 1위를 달려왔었는데 3월 선거에서요 졌어요. 야당한테. 예,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은 물가입니다. 네. 물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파월이라든가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중앙은행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앞으로 이것들 때문에 기준금리는 당분간 조금 늦게 인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이라든가 여러 채권이라든가 여기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프로그램의 제목이 채권부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채권에도 이제 짧고 긴 것들이 있잖아요. 좀 긴 게 이제 장기채고요. 짧은 거가 단기채. 뭐 나라마다 사실은 장기채라든가 단기채의 구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를 채권으로 보질 않아요. 이것은 이제 트레저리 빌, 그다음에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뭐 가장 긴 것은 이제 채권이라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30년은 돼야지 트레저리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저리 노트라고 부르죠. 10년짜리는. 미국은 좀 더 긴 채권을 장기채로 보는 반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만 돼도 장기채로 이제 중장기채로 분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영향을 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그다음에 장기채와 단기채의 금리 향방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금리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내리는 인하 폭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채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각국마다 인플레이션 잡기는 사활을 걸면서 할 수밖에 없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물가 잡기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빠른 시일 내에는 내려올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채권이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물가라는 사람입니다. 채권이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물가. 예, 둘은 상극이에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을 여러분이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지금 여러분이 채권자입니다. 어떤 분한테 10년 뒤에 이것을 받아요. 그런데 터키에서 빌려줬다는 말이에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둘이 안 볼 거예요. 예, 10년 뒤에. 전년 대비 68%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되면 예. 10년 뒤에 터키에서 어떤 컴퓨터를 한 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 10년 뒤에 아마 터키에서는 컴퓨터가 아니라요. 마우스 하나도 못 살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좀 더 신빙성 있는 예로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과거에 뭐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10년 뒤에 다시 빌려줬다고 하면 10년 뒤에도 뭐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인 거죠. 네. 이런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친구 간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채권 대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고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에 주는 영향은 매우 커진다. 하기 때문에 물가를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요.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명목금리보다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실질금리를 봐야 됩니다. 특히나 물가를 제외하고 난 실질적으로 오른 금리. 이것을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요거는 좀 확실해졌는데 시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채권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을 뭘로 잡고 투자 전략의 그 시기를 따져보면 좋을까요? 네, 채권 투자자분들이 네.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네.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요 반비례하죠. 금리가 오르면은요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낮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강해질 것 같을 때 사야 되는 거죠. 네. 예, 채권이 그러면 언제 강해지느냐?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이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중앙은행이 높은 기준금리를 갖고 갈 때는 주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인플레 시기입니다.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의 상태예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 3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게 중앙은행들이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채권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는 예전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금리가 시중의 유통금리가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예. 그만큼 금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만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금리 인하 시기가 최근에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면서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이 조금 반등해서 올랐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나 채권 투자에 있어서 이제 해외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올랐을 것 같은데 올랐을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화는 엔화대로 약해지고 그다음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양쪽에서 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기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빨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4%에 이르고 있는 이 장기채 금리가 빨리 1% 이상 연말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 떨어질 수도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단기 금리는 앞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좀 떨어지겠지만 네. 장기 금리는 빨리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구별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좀 엇갈리네요 투자 전략이. 예, 왜 그러냐면 장기채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명확하다면 장기채에 투자하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장기채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장기채보다는 만약에 채권 투자를 한다면 무리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 있게 예. 금리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금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것이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네,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단기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밤을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뭐 자기가 이제 투자한 자산이 그 수익률이 안 나면 밤잠을 설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밤잠 이제 편안히 주무시려면 채권 중에는 단기물, 장기물 중에는 단기물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